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하게 직장 생활하며 곧 40대를 바라보는 30대 여성 사연자입니다. 마흔이라는 나이를 앞두고 있는 지금 저는 인생의 다음 단계를 위해 유독 생각이 많아지는 듯한데요. 이런 제가 제 인생에 가장 잘한 일이 이혼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실까요? 무슨 사정이 있는지 궁금하시겠죠? 그래서 이 새로운 도약을 앞두고 있는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제 사연을 한번 전해보려 합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가정이 있는 사람이었고 남들처럼 평범한 생활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은퇴하신 부모님께서는 이제야 여유를 누리시며 금슬 좋게 지내고 계셨고 저도 남편과 별일 없이 지내고 있었어요. 아니, 저 혼자 그렇게 믿고 있었던 거죠. 30 넘은 나이에 지인의 소개로 만난 남편과 저는 1년간의 짧은 연애 끝에 결혼을 한 부부였어요. 20대처럼 절절한 연애도 아니고 워낙 짜릿한 운명의 상대는 아니었지만 저와 남편은 꽤나 잘 맞는 편이라 생각했습니다. 이미 적지 않은 나이에 만난 탓에 많이 재고 따질 것도 아니었고 저는 성숙하고 잘 통하고 잘 어울리는 저희가 결혼해서도 좋은 부부가 될 거라 생각했어요. 그렇게 누가 먼저 결혼하자고 할 것도 없이 연애 끝에 자연스럽게 결혼을 하며 저희는 드디어 부부가 됐습니다. 하지만 저희의 결혼 생활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많이 달랐어요. 남편의 부모님은 남편의 대학 시절 일찍이 돌아가셔서 제게는 시댁이라 부를 곳이 없었는데 부모님은 남편의 그런 사정도 다 이해하시고 오히려 사위를 안타깝게 생각해서 잘 해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너무 일찍 부모를 떠나보낸 탓에 부모정이 그리울 거라며 남편의 생일마다 저희 엄마가 직접 생일상을 차려주시고 저희 아버지도 하나뿐인 사위에게 정말 잘해주셨거든요. 그런 저희 부모님께 남편도 잘했으면 좋았을 텐데 안타깝게도 남편은 성격이 차가운 편이라 그런지 살갑지도 못하고 저희 친정 부모님을 열심히 챙기는 편은 아니었어요. 그래도 저는 남편에게 서운해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저희 친정 부모님께 좋은 사위가 아닐지언정 저는 챙겨드릴 시부모님도 계시지 않으니 시집살이 하지 않는 게 어디냐며 어떻게든 남편을 이해하려고 했죠. 하지만 결혼 생활을 이어가면서 남편은 저만큼 저를 이해하지 않는 듯 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자기보다 무식하고 모자라다 생각하는 듯 종종 저를 면박주고 무시할 때가 있었어요. 제가 모르는 게 있으면 그것도 모르냐며 구박하고 작은 실수라도 하면 왜 그러냐며 타박을 하더라고요. 그만큼 남편은 혼자 잘난 사람이었어요. 결혼하고서도 저는 계속 다니던 회사를 다니며 그대로인 반면 남편은 점점 더 잘 나가기만 했습니다. 건축학과를 졸업하고 회사에서 일을 하던 남편이 독립을 하며 건축사무소를 차리게 됐거든요. 원래 그쪽 일이 특성상 워낙 일이 많고 야근이 잦은데 남편이 사장이 되고서부터는 책임감 때문인지 더 바빠지더라고요. 그렇다 보니 저는 언젠가부터 남편의 야근을 익숙하게 느끼게 됐고 바쁜 남편 때문인지 저희는 신혼이 지나서도 늦도록 아이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가 약한 건지 모르겠지만 그 남편과 제 사이에는 언젠가부터 벽이 생긴 듯 멀어져 가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제게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여기 땡땡병원인데요. 최진기 씨, 이옥슬 씨 자녀분 맞으신가요?
네, 제가 딸인데요. 근데 병원이란요? 병원에서 저를 왜 찾으시죠? 지금 최진계 씨와 이옥순 씨가 사고가 나셔서 저희 병원으로 이송되셨습니다. 네, 그래서 따님분께 전화드린 거예요. 예? 사고요? 저희 부모님이 사고가 났다고요? 아니, 대체 무슨 사고인데요? 일단 유선상으로 길게 설명드릴 순 없고 지금 최대한 빨리 병원으로 와주셔야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우선 갈게요. 갑작스러운 부모님의 사고 소식에 깜짝 놀란 저는 곧바로 병원으로 뛰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남편에게 연락을 해야겠다거나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를 걱정하거나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어요. 그냥 다른 생각할 수 없이 무작정 달리는 수밖에 없었죠. 얼마나 경황이 없었던지 저는 제가 집안에서 신고 있던 슬리퍼를 신고 나갔다는 것도 한참 만에야 알았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부모님이 제발 무사하기만 바라며 병원으로 달려갔던 저는 부모님을 만나지 못하고 수술실 앞에서 저를 기다리는 간호사를 먼저 만나게 됐습니다. 저 최진기 씨, 이옥순 씨 만나러 왔는데요. 저희 부모님 어디 계세요? 따님이신가요? 예, 제가 전화 받은 딸이에요. 저희 엄마 아빠 어디 계세요? 괜찮으신 거예요? 네, 설명은 천천히 해드릴 텐데 우선 지금 두 분 바로 수술 들어가셔야 하시거든요. 여기 사인 먼저 해주세요. 한시가 급하니까 일단 수술부터 받으셔야 해요. 저 사인이요? 여기나 가면 되나요? 수술 사인 동의서에는 수술의 동의를 구하며 문제 시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무서운 문구가 들어있었고 그 무서운 말을 곱씹을 새도 없이 저는 서둘러 서류에 사인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인을 하고서야 저는 부모님이 큰 교통사고를 당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친척분의 장례식에 다녀오시던 두 분이 밤길에 졸음운전을 하던 화물차에 부딪히며 차가 거의 반파될 정도로 큰 사고를 당하셨다고 하셨어요. 화물차 기사는 곧바로 경찰로 넘겨져 구속수사를 받게 됐고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고속도로 위에서 벌어진 사고라 목격자가 워낙 많았던 덕분에 곧바로 병원으로 쉬어 오셨지만 부모님의 상태는 심각해 보였습니다. 부모님께서 무려 10시간이 넘는 대수술을 받으셔야 했거든요. 그렇게 부모님의 수술을 기다리며 정신이 든 저는 뒤늦게 남편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남편이 한달음에 달려와 주길 바랬어요. 이런 상황에 제가 의지하고 기댈 수 있는 사람은 남편이 유일했으니까요. 하지만 눈물 섞인 제 전화를 받은 남편은 지금 당장 올 수 없다는 말뿐이었어요. 뭐? 장모님이랑 장인어른이 사고를 당하셨다고? 어쩌다가? 아니, 많이 다치셨대? 모르겠어. 난 도착하자마자 뵙지도 못하고 수술실로 들어가셔서 잘 몰라. 근데 상대차가 화물차라서 사고가 컸는지 차가 폐차 수준으로 찌그러졌대. 어떡해. 그런 상황에 당연히 아내에게 달려가는 것이 보통 남편들의 태도겠죠. 저 역시 제 남편이 저희 부모님의 사고 소식을 듣고 제 걱정을 먼저 해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빨리 와달라는 제게 회사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아니 어쩌다 그런 사고가 나셨대. 그럼 지금 수술 받고 계신 거겠네? 오래 걸린대? 모르겠어. 예상 시간은 10시간이라는데 더 걸릴 수도 있다고도 하고. 나 불안해서 미치겠어. 얼른 와줘. 응? 근데 이거 어쩌지? 나 오늘 야근인데. 하필이면 내일까지 마감인 급한 프로젝트가 있어서 빠질 수가 없어. 나 회사에서 아침까지 밤새야 할 것 같은데. 부모님의 생사가 오가는 와중에 제게 회사 일 때문에 오지 못하겠다는 말을 하는 남편의 얘기를 들은 저는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우리 부모님보다 그딴 일이 중요하냐며 화를 내지도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며 원망을 하지도 못했어요. 그냥 꼭 남의 일처럼 대수롭지 않게 말하는 남편의 태도에 머리가 식어버렸다고 해야겠네요. 우리가 최근 많이 멀어졌다고 생각은 했지만 이런 상황에 이렇게 남대하듯 하다니 이 사람이 내 남편이라는 게 도저히 믿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런 사람한테 제가 울고 화내봐야 뭘 하겠어요. 그래서 그냥 말없이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럼 보통 사람이라면 다시 전화를 하거나 미안하다며 직접 찾아왔겠죠. 하지만 제 남편은 끝까지 저를 무시했습니다. 저의 침묵이 자신에 대한 동의라 생각한 건지 뭔지 그날 새벽 부모님의 수술이 끝나고 부모님이 중환자실로 옮겨질 동안에도 남편은 연락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점심쯤이 돼서야 바빴다며 문자 한 통을 남길 뿐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날 저녁이 돼서야 겨우 저희 부모님이 계신 병원 주소를 묻고는 다 늦은 시간에야 나타나더라고요. 하지만 그런 남편의 옆에는 동행자가 있었습니다. 여보, 너 왔어? 당신 그렇게 바쁘다면서 뭐하러 왔어? 관심도 없으면서 뒤늦게 사위 노릇하는 척이라도 하려고. 내가 놀다가 온 것도 아니고 일하느라 못 온 건데 이해 좀 해주면 안 돼? 그리고 장인 장모님 어차피 수술 중이셨잖아. 지금도 의식 없이 중환자실에 계신데 내가 와봐야 뭐해. 뭐? 그래서 올 필요가 없었다 이거야? 당신은 무슨 말을 그렇게 섭섭하게 해? 그럼 나는 내 걱정은 전혀 안 했던 거야. 부모님이 그렇게 큰 사고 나고 생사가 오가는 중인 내 걱정은 안 했냐고? 그래 미안하다 미안해. 근데 나도 바빠서 그랬다니까. 어머 미안 씨 너무 화내지 마요. 인성이가 입으로 그런 것도 아니고 일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런 건 여자가 이해를 좀 해줘야죠. 뭐예요? 혜선 씨? 혜선 씨가 여기 어떻게 왔어요? 두 사람 지금 같이 온 거야? 내가 같이 좀 와달라고 그랬어. 당신도 알다시피 혜선이가 의사잖아. 그 장인어른이랑 장모님 수술하셨다는 얘기 듣고 혹시 의사 자문이 필요할까 싶어서. 아무래도 우리보단 전문가가 낫잖아. 거봐, 나도 아무 생각 안 하고 있었던 건 아니지? 그래요, 미안씨. 인성이가 미안씨 걱정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좀 용서해줘요. 연락도 없이 늦었던 남편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왜인지 대학 동창이었던 혜선 씨와 함께 왔더라고요. 그 사람은 저도 몇 번 본 적 있던 사람이었어요. 남편 회사 개업식에서 처음 보고 안면을 텄었는데 그 후로 남편 친구들 경조사에서 마주친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다고 친하게 지내는 사이는 아니었지만요. 애초에 제가 남편 대학 동창이라 친하게 지낼 만한 계기도 없겠지만 만날 때마다 저한테 과하게 친절한 편이라 고마우면서도 그게 왠지 부담스러웠습니다. 나를 언제 봤다고 저렇게 좋아하는 건지 왠지 저를 대하는 게 가식적인 느낌이라서요. 그래서 조금 껄끄럽게 생각했는데 남편은 그 친구 성격이 워낙에 밝고 긍정적이라 원래 그런 사람이라며 그걸 불편하게 생각하는 저를 되려 이상하게 여기더라고요. 낯선 사람이라도 친절하게 대해주면 좋은 거 아니냐고 말이죠. 제가 원래 외향적인 사람은 아니라 남편이 가끔 저를 이해하지 못하고 답답하게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저도 밖에서 사회생활하는 사람이라 그 정도는 아니다 싶었는데 그러자 아니면 설마 남편의 친구가 여자인 것이 불편한 거냐면서 저를 괜히 엄한 남편과 친구를 엮어대는 유난스러운 아내처럼 말하더라고요. 자기 친구를 불편해하는 저를 타박하는 남편을 보며 저는 그냥 그 친구를 신경 쓰지 않기로 했었습니다. 그렇다고 정말 남편이 동창이랑 바람을 필 사람도 아니고 나랑 너무나 다른 제 남편이 저를 이해할 것 같지도 않았거든요.
매번 내향적이고 조심스러운 제가 까탈스럽다고만 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어쨌든 그래서 저는 그 후로 남편의 모임에 잘 나가지도 않았고 자연스럽게 혜선 씨를 만날 일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남편이 혜선 씨가 운영하는 피부과에 가보라는 얘기에 꺼낸 적은 있었지만요. 혜선 씨는 피부과를 운영하는 의사였거든요. 근데 제가 친하지도 않은 남편 동창병원에 뭐하러 가겠나 싶어 그 후로 본 적 없었는데 저희 부모님의 사고 소식에 남편이 의사인 혜선 씨를 데리고 왔던 겁니다. 암이나 질병 진단을 받은 것도 아니고 사고를 당해 수술하신 분들에게 다른 병원 의사가 그것도 피부과 원장의 조언이 뭐 얼마나 유의미할지 모르겠지만 남편은 저희 부모님을 생각해서 친구에게 긴히 부탁을 한 거라며 친구를 앞세워 생색을 내며 자신이 느껴온 것을 무마하려는 듯 했어요. 그런 태도가 더 화가 났지만 저도 친구 앞에서까지 남편에게 화를 낼 순 없어 참아야 했죠. 바쁘실 텐데 와주셔서 고마워요, 혜선 씨. 근데 지금은 저도 경황이 없고 아직 부모님이 깨어나지 않으셔서 수술이 잘 된 건지 경과가 어떻게 된 건지 아무것도 모르겠네요. 그래서 조언을 얻을 만한 일이 없는 것 같네요. 그러게요. 저는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 줄 모르고 그냥 도와달라는 말만 듣고 왔는데 제가 도울 게 없을 것 같네요. 아, 그러게 거봐. 나 필요 없다니까. 피부과인 내가 뭘 한다고 그래. 아니 나는 그래도 이럴 때 의사 친구 덕 좀 보려고 그런 거지. 일반인들보다는 의사가 아는 게 더 많을 거 아니야. 안 그래? 여기 선생님들이 알아서 잘 해주셨겠지. 피부과 의사인 나보단 병원 선생님들이 더 대단하신데. 에이, 그래도 우리보단 네가 낫지. 그럼 별로 도와줄 건 없는 거야? 아무래도 의식이 깨어나셔야 될 것 같은데 언제 일어나실지 모르겠네. 아무튼 그럼 나는 더 할 것도 없을 것 같고 가봐야겠다. 벌써 가게? 이러면 내가 괜히 바쁜 사람 오라 가라 한 게 되잖아. 아니야. 나도 뭐라도 도움되고 싶어서 온 건데 뭐. 아무튼 미안 씨. 내가 큰 도움 못 돼서 미안해요. 그래도 부모님 괜찮으실 거예요. 미안 씨. 힘내고 다음에 봐요. 우리 부모님께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의사인 친구를 불러온 남편이나 바쁜 와중에 친구 와이프 부모님 일에까지 찾아와준 남편 친구에게 고마워해야 한 게 맞겠지만 그때는 솔직히 별로 고맙진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면서 마냥 괜찮을 거라고 꼭 깨어나실 거라는 의미 없는 희망으로 인사치레를 하는 그 친구도 참 성의 없다 싶더라고요. 자신 부모님의 일이라면 그렇게 인사치레 할 수 있을까 말이에요. 남편 말대로 제가 괜히 남편의 여자 사람 친구에게 자격지심을 가진 건진 몰라도 저는 그 사람이 여기까지 왜 온 건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올 거면 혼자 빨리 나오지 뭐 한다고 그 와중에 친구까지 불러서 같이 오는 게 어딨어. 나한텐 바빴다고 문자 한 통 겨우 했으면서 그 친구한테 사정살림하고 부를 여유가 있었던 거야. 뭐가? 왜 그래 또? 아니 나는 장인 장모님께 어떻게든 도움이 되고 싶어서 그런 거라니까? 어차피 내가 지금 어바에 두 분한테 도움도 안 되는데 어떻게 된 상황인지 의사 친구한테 조언이라도 받으면 좋잖아. 의료 문제에 의사 도움 먼저 생각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도움도 때와 상황을 봐가면서 구하는 거지. 지금 당신이 남한테 도움 구할 때야. 당신이 나를 도와야 할 때 아니야. 당신 아직도 내가 늦게 온 거 가지고 이러는 거야? 아니 내가 늦고 싶어서 늦었냐고. 그럼 당장 마감이 급한 일이 있는데 만사 다 제쳐두고 병원에서 같이 밤샜어야 해? 물론 그러면 나도 마음 편하고 당신도 위안이 됐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실질적으로 의미 있는 행동은 아니잖아. 그러느라고 나 일 못하고 프로젝트 망치면 그 피해가 수천만 원이야. 당신은 내가 당신 옆에 붙어있느라 수천만 원 날리는 게 좋겠어.
자민 장모님 병원비를 생각해서라도 내가 일을 하는 게 실리적인 거지. 하여간에 당신은 뭐든 너무 감정적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뭐, 감정적. 지금 당신이 나한테 그런 말할 상황이야. 그럼 당신은 반대로 당신 부모님이 사고가 나셔도 감정적으로 안 굴 자신 있어. 내가 이 핑계로 병원에 와보지도 않고 당신이랑 똑같이 이러면 이해할 수 있냐고? 난 이해할 수 있어. 충분히 이해하지. 당신이 와서 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 당신이 의사도 아니고 간호사도 아닌데 바쁜 사람 괜히 일찍 불러서 뭐해? 난 반대 상황이라고 해도 당신 이해해 줬을 거야. 그렇다고 당신 너라 우리 부모님 간병하라고 시킬 생각도 없고. 그럼 당신도 이제 나 좀 이해해 줄래? 정말 반대 상황이 된다면 남편은 정말 아무렇지 않을 수 있을까요? 진짜 그럴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남편은 아주 자신만만해하며 제가 잘못된 거라 저를 비난을 했습니다. 제가 너무 감정적으로만 따지느라 자신을 이해해 주지 못한다며 자신은 반대의 상황이라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저는 또 한 번 남편과 제가 맞지 않다는 걸 깨달았어요. 아무리 자기 생각과 맞지 않는 일이라 하더라도 배우자가 힘든 상황에 내 입장 먼저 생각해 줄 순 없는 건지, 실리가 아무리 중요해도 손해를 감수하고 내 편을 들어줄 순 없는 건지, 늘 계산적이고 이성적이기만 한 남편이 참 믿더라고요. 남편의 입장에서는 남편 말이 맞기에 저는 별다른 반론을 하지 못했습니다.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고 반대로 돼도 이해하겠다는데 제가 거기서 뭐라 더 얘기를 하겠어요. 그냥 내가 내 남편이라는 사람에게 너무 많은 걸 기대했구나 생각하며 속으로 삭히는 수밖에 없었죠. 게다가 부모님이 언제 깨어나실지 모르는 와중에 남편과 부부싸움을 할 겨를도 없었고 말입니다. 그래서 더 남편과 얼굴을 붉히기 싫었던 저는 바쁘고 이성적인 남편을 금방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어차피 제 옆에서 자신이 할 일도 없다는데 붙잡고 있어서 뭐 하겠어요. 그래 알겠어. 당신 말이 다 맞아. 당신이 의사도 간호사도 아니고 당신이 병원에 있어봐야 우리 부모님한테 도움될 일도 없는데 그렇다고 내가 당신한테 위로를 바랄 것도 아닌 것 같고 당신은 그냥 집으로 돌아가는 게 좋겠다. 어차피 당신 할 일도 많고 바쁘잖아. 어제도 밤새 일만 했다니까 피곤할 텐데 얼른 집에 돌아가 봐. 또 비꼰다. 미안하다 했는데 왜 자꾸 그래? 여기까지 와준 걸로도 모자라? 내가 뭘. 와줘서 고맙고 남편돌이 했으니까 이제 가라고. 나도 당신 말이 맞는 것 같아서 그래. 아까까진 잠시 당신한테 위로받고 싶다 생각해서 섭섭했는데 이젠 괜찮아졌어. 그러니까 지금 내가 당신 옆에 붙어서 위로를 안 해줘서 서운하다 이 말 아니야. 그랬었는데 이젠 아니라고. 내가 잘못 생각했던 것 같아. 당신처럼 이성적인 사람이 이런 일에 휘둘릴 리가 없는데 그냥 내가 너무 약한 사람이고 상황이 힘들어서 당신한테 과한 걸 바랬던 것 같아. 당신 말대로 당신은 해야 할 일이 있는 사람이고 이 상황에 당신이 큰 힘이 될 것 같지도 않으니까 그냥 집에 가라고. 아이 진짜 사람 마음 불편하게 왜 그래 정말. 그럼 내가 만사다 내팽개치고 병원에 있을까? 그래 알겠으니까 가서 일해. 가라는데도 왜 불만스러워하는 거야. 남편이 그렇게 말하기에 알겠다고 이해한다고 그러라고 했을 뿐인데 제가 돌아가 보라고 말하니 남편은 제가 또 감정적으로 서운해하며 남편을 불편하게 한다며 타박이었습니다. 위로를 바래도 감정적이라 하고 필요 없다고 하니 또 감정적으로 군다고 하니 저는 대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남편에게 제 말은 전부 추정일 뿐이니 그런 것이겠죠.
전부터 말씨름할 힘도 없던 저는 남편을 억지로 병원 밖으로 내보냈고 남편은 가뜩이나 힘든 제게 유난스러운 아내라는 소리를 하며 화가 난 얼굴로 사라져갔습니다. 제가 제일 힘든 순간에 가장 기대고 싶은 사람에게 그런 소리를 듣다니. 저는 그제서야 제 결혼 생활이, 제 인생이 얼마나 엉망이었는지 깨달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런 고민을 할 시간도 없이 부모님의 상태는 점점 나빠지기만 하셨습니다. 수술을 하고 몇 날 며칠이 지나도록 부모님은 깨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으셨고 의식 없던 부모님은 번갈아가며 큰 고비를 넘기셔야 했어요. 의사 선생님은 사고가 너무 컸던 데다가 두 분이 연세가 적지 않아 회복할 가능성이 너무 낮다고 하셨지만 저는 도저히 희망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두 분이 돌아가시면 하루아침에 고아가 된다는 것을 도저히 견딜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두 분이 제발 깨어나시기만 바라며 하루에도 몇 번씩 간절히 기도를 드렸지만 저의 기도는 결국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두 분이 사고를 당하시고 꼬박 한 달째 되던 날, 두 분은 약속이라도 하신 듯 몇 시간 간격으로 나란히 떠나시고 마셨습니다. 살아생전에도 유독 금슬이 좋아 부러움을 사셨던 두 분이라 가시는 날에도 한 분이 한 분을 따라가셨나 봐요. 그렇게 몇 시간 사이 엄마 아빠의 호흡기를 떼야 했던 저는 결국 고아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부모님의 부고 소식을 전해들은 남편은 다행히 이번엔 제 시간에 맞춰 와줬더라고요. 맨날 바쁘다며 클라이언트들이 닥달하느니 많이 하더니 그래도 상처는 이해를 해주는지 남편이 웬일로 회사 일을 뒤로한 채 상주를 서주더라고요. 이걸 고맙다고 해야 하는지. 뭐 솔직히 말하면 이 살아생전에는 챙기지도 않던 사위가 하나뿐인 딸 대신 상주를 해야 한다는 게 짜증이 났지만 말이죠. 그래도 뭐 늘 공사다망하며 바쁘던 남편이라 그런지 경조사에 부를 사람들이 많아서 좋겠더라고요. 뭐 저야 부를 사람이라고는 회사 사람들이나 친구들 몇 분이라 조촐했는데 그래서 오히려 제 지인들보다는 남편 친구들을 맞이하느라 더 바빴었네요. 그리고 그 친구들 중에는 병원에 왔었던 혜선 씨도 있었죠. 미안 씨, 너무 유감이네요. 저는 정말 두 분이 괜찮으실 줄 알았는데, 꼭 건강하게 깨어나실 줄 알았는데 이렇게 가실 줄은 몰랐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대요? 워낙 사고가 컸어서 한 달이나 버티신 게 대단하신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진작 마음의 준비를 했어야 하는데 제가 차마 두 분을 보내드릴 자신이 없어서 외면하고 싶었나 봐요. 원래 사람 일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라잖아요. 그래도 두 분이 같이 가셨으니 어쩌면 다행일지도 몰라요. 두 분이 끝까지 같이 눈 감으신 걸 보면 두 분 금슬이 참 좋으셨나 봐요. 너무 부럽네요. 저희 부모님이 누워 계실 때도 찾아와 주고 장례식까지 찾아와 준 걸 보며 분명 고마워해야 하는 게 맞는 건데 저는 이상하게 이 혜선 씨를 보는 게 불편하기만 했습니다. 남편의 친구라는 걸 떠나서 혜선 씨와 마주보고 대화를 하면 왠지 불편하고 자꾸 자리를 피하고 싶어지더라고요. 어쩌면 제가 그 사람에게 별로 좋은 인상을 받지 못해서 그런 건진 모르겠지만 부모님의 장례식에서마저도 저는 혜선 씨가 껄끄러웠습니다. 그래서 표정 관리가 잘 되지 않았지만 상황이 상황인지라 그냥 제가 부모 상을 당해 그런 줄만 알고 되려 저를 더 위로하더라고요. 얼굴이 너무 안 좋아요, 미연 씨. 물론 하루아침에 부모님 보내드린 사람한테 안부 묻는 게 의미 없겠지만 그래도 기운 내셔야죠. 부모님 끝까지 잘 보내드리려면 힘내요, 미연 씨. 그래야죠.
먼 길 와줘서 고마워요, 혜선 씨. 아니에요, 고맙긴요. 뭐 저야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요. 미연 씨가 남도 아니고 우리 인성이한텐 하나뿐인 가족이잖아요. 인성이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늘 혼자인 게 안타까웠는데 결혼해서 가족이 생겼다니 다행이다 싶었더니 장인 장모님까지 일찍 돌아가셔서 참 안타까워요. 그래도 이제 둘 다 비슷한 처지 됐으니 서로 잘 이겨내줘야죠. 위로인지 뭔지 와닿지 않는 말을 듣고 있으려니 남편이나 남편 친구나 참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혜선 씨 말고도 수많은 사람들이 저를 찾아와 위로를 건네고 저를 걱정해줬지만 저는 어떤 말에도 감흥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로서는 너무 갑작스러워서 그런 건지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는 것도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장례식장에서는 별로 눈물을 흘리지 않았어요. 부모님 지인분들이 찾아오셔서 곡소리를 내실 때는 저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며 같은 곡을 했지만 그 외 시간들은 그냥 멍하니 부모님의 영정사진을 바라보고 있기만 했죠. 그때는 왠지 밖으로 나가면 부모님이 살아계실 것 같더라고요. 차라리 병환이었으면 마음의 준비라도 했을 것을. 너무 갑작스러웠던 탓이었겠죠. 그렇게 정신없는 장례식을 치른 후 부모님을 나란히 납골당에 안치한 저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장례식을 치르기 전까지는 한 달 가까이 병원에만 있었던 탓에 저는 제 집도 오랜만이더라고요. 오랜만에 들어간 집은 마치 빈 집처럼 고모했습니다. 저도 병원에 있느라 집을 비운 와중에 남편도 바쁘다고 회사에서 먹고 자고 했으니 그럴 수밖에요. 그래서 그런 건지 저는 집에서도 도통 기운이 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후로 부모님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집안에 틀어박혀 두문불출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자 남편은 그런 제 꼴을 두고 보지 못하겠는지 또 난리였습니다. 당신 오늘도 집에만 있을 거야? 몰라, 기운 없어. 회사는 언제까지 쉴 건데? 그 회사 그렇게 해도 나중에 받아줄 거래? 몰라. 근데 당신은 지금 내가 일할 상황으로 보여. 내가 지금 제정신 같아. 아니, 장인 장모 돌아가신 지가 벌써 한 달이 넘었는데 아직도 이러고 있으면 어떡해. 시간이 그만큼 지났으면 당신도 정신 차려야지. 부모님 치른 게 당신 하나뿐이야? 나는 더 어렸을 때 2분 보냈지만 이렇게까지 하진 않았는데 당신은 왜 이렇게 유난이야? 내가 유난이든 말든 당신한테 피해주는 거 없잖아. 어차피 집에 자주 오지도 않으면서 나한테 왜 참견이야? 뭐? 당신 지금 나한테 짜증내는 거야? 남편은 걱정해서 말해줬더니 저 말하듯 꼬라지 말해. 그래. 자주 오지도 않는 집에 올 때마다 방에 처박혀서 이러고 있으니 말하는 거지? 그래서 뭐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건데? 30 한참 넘어서 적은 나이도 아닌 주제에 뭐 그렇게 부모 잃은 게 서럽다고 이러냐? 당신 말 다 했어. 같이 사는 아내 위로해주지도 못하는 사람이 웬 참견이냐고 대체. 이러고 살던 저러고 살던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당신은 그냥 내 이해 신경 꺼. 처음부터 나한테 관심도 없었잖아. 그래? 그럼 어디 네 마음대로 해라. 나도 이제는 짜증나서 더 못 봐주겠네. 회사에 복직할 생각도 못하고 방 안에만 틀어박혀 있던 저는 당시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위로가 필요한 상황에 남편마저 일 때문에 바쁘다며 밖으로 도는 와중에 텅 빈 집에서 제가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었겠어요. 그러다 보니 우울증처럼 상태가 점점 나빠져 가더라고요. 제가 조용한 성격인 건 맞지만 우울한 성격은 아니었는데 부모님의 죽음이 제게 생각보다 큰 충격이었던 모양입니다.
게다가 부모님이 떠난 뒤로 남편과는 완전히 별거한 상태처럼 사이가 멀어지다 보니 저는 기댈 곳도 없었고 집안에서 위안을 받지 못한 제가 살아야 할 이유를 잃은 듯 했어요. 그렇게 혼자 우울에 갇혀 지내던 어느 날, 저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난생 처음으로 정신과까지 찾아가 상담을 받게 됐죠. 그리고 그게 저한텐 꽤 큰 도움이 됐어요. 혼자 되뇌이고 삭히던 감정들을 입 밖으로 꺼냈더니 이 생각이 정리가 되고 많은 위안이 되더라고요. 선생님이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면서 공감해 주시는 것도 감사하고 그제서야 조금은 정신이 드는 듯 했어요. 저한테는 제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필요했던 것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됐죠. 하지만 가장 가까워야 할 남편이 제게 무심하고 저를 무시했으니 제가 누구한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겠어요. 덕분에 정신과를 다니며 우울을 극복한 저는 몇 달 만에야 부모님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부모님이 제 곁에 없으시다는 걸 받아들이고 앞으로를 살아갈 작정이 들었던 거죠. 그제서야 현실로 돌아온 저는 부모님을 떠나보낸 뒤 한참 만에야 부모님의 집을 찾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에는 부모님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두 분이 안 계신 집 대문을 열 자신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의 유품 정리도 하지 못하고 몇 달을 방치해야 했어요. 물론 저 혼자 뭘 할 만한 기력도 없었지만요. 어쨌든 몇 달 만에야 정신을 차렸으니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싶었던 저는 마음을 먹은 즉시 부모님의 집으로 찾아가게 됐습니다. 그렇게 열쇠로 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려는데 마당에서 누군가 나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순간 저는 도둑이 들었을 거라 생각하며 소스라치게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구세요? 당신 누구야? 어머, 왜 남의 집 대문을 함부로 열어요? 당신이야말로 누구신데요? 예, 남의 집이라뇨? 여기 저희 부모님 집인데 그쪽은 누구세요? 저희 부모님 집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 제가 여기 집주인인데요. 아, 이전에 사셨던 분들 따님이신가 보다. 근데 모르셨어요? 한 달 전에 집 팔렸는데. 저희가 여기 이사 온 지 벌써 몇 주가 됐어요. 저희 부모님 집이 팔렸다는 말에 저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나는 내놓은 적도 없는 집이 어떻게 팔렸다는 건지 처음엔 그 여자가 헛소리를 한다 생각했죠. 그런데 그 여자가 가져다 보여준 서류를 보니 정말 그 말이 맞더라고요. 심지어 계약서에는 제 도장과 이름까지 찍혀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그 집을 팔았을 리는 없었죠. 그럼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지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분명 서류에 내 이름이 있는데 누가 나 대신 내 이름을 사칭해서 우리 부모님 집을 팔았을까 싶더라고요. 그러자 그 여자가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아니, 그쪽 남편이 위임장까지 가지고 와서 거래했어요. 와이프가 아파서 병원에 있는데 금매를 하고 싶어 한다고 그러길래 우린 그런 줄만 알았지. 근데 부부간에 상의가 안 된 일이에요.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다 있어. 그래도 우린 아무 잘못 없어요. 계약서까지 제대로 썼는데. 새 집주인의 말로는 제 남편이 제게 위임을 받았다며 제 도장과 신분증으로 거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병원에 있어서 직접 올 수 없었다는 핑계까지 대면서 말이죠. 그 이야기를 듣게 된 저는 깜짝 놀라 급히 집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책상을 뒤져 남편의 주거래 은행 통장을 찾았어요. 평소 저와 남편은 각자 돈 관리를 따로 하는 편이었지만 요즘 같은 시대에도 은행에 직접 가서 통장 관리를 하곤 하는 남편이 통장을 어디 보관하는지 정도는 알고 있었거든요.
아마 제가 그 사실을 알고 있다는 걸 남편은 모를 테지만요. 그렇게 남편의 통장을 확인한 저는 남편의 통장에 찍힌 이름 세자에 놀라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저희 부모님 집을 팔고 받았을 수십억이 곧바로 누군가에게 빠져나갔는데 그 수십억 돈을 받은 것이 다름 아닌 남편의 여자 동창 이혜선이었거든요. 그 이름 석자를 확인한 순간 저는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머릿속에 불이 밝혀지는 듯 모든 것들이 명확해지기 시작했어요. 결혼 생활하며 언젠가부터 제게 무신경해진 남편의 태도와 유독 제게 웃으며 친절했던 그 여자의 불편함이 전부 짜맞춰지는 듯 했습니다. 아직 물증은 없지만 그 두 사람이 보통 관계가 아닐 거라는 것에 확신이 들었거든요. 그러자 저는 그 여자가 유독 불편했던 이유를 깨달을 수 있었어요. 여태껏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던 저였지만 제 촉이 그 여자가 위험하다고 말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의심을 품게 된 저는 곧바로 탐정사무소를 찾아가게 됐습니다. 요즘에는 심부름센터 대신 탐정들이 그런 일을 알아봐준다고 하더라고요. 그곳에서 사정을 설명한 저는 남편과 그 여자의 외도 증거를 잡아달라 의뢰했고 또 한편으로는 변호사를 만나 조언을 구하게 됐습니다. 남편이 저 몰래 바람을 피는 게 확실해진다면 남편이 제게 말도 없이 저희 부모님의 집을 팔아치운 행위도 이유가 설명이 되겠죠. 그렇다고 이대로 뒤통수를 맞을 수 없었던 저는 어떤 식으로든 조치를 취해야 했어요. 다행히도 변호사님은 제게 매매계약 무효소송이라는 것이 있다는 걸 알려주시더라고요. 제가 직접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거래에 부정이 있었다는 걸 입증한다면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고 제가 부모님의 집을 다시 되찾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제 상황을 구제할 방법을 찾던 저는 얼마 뒤 탐정사무소로부터 남편의 사진들을 받게 됐습니다. 남편이 그 여자 병원 앞에서 여자를 태우고 둘이 같이 호텔로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부터 차 안에서 들러부터 애정 행각을 하는 것들까지 누가 봐도 부정하지 못할 외도 증거들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렇게 두 사람 불륜 관계를 확인한 저는 허탈한 마음을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알아보니 그 두 사람이 학교 다닐 적부터 아주 유명했었더라고요. 그 두 사람은 학창시절 CC였답니다. 같은 학교 과팅에서 만나서 연인까지 됐고 그 여자가 의사시험 보는 내내 제 남편이 그 여자 뒷바라지를 해줬었더라고요. 그런 둘이 어찌나 유난스럽게 사랑을 했었는지 이 진작부터 결혼할 거라고 떠들고 다녀서 동창들은 전부 그 둘이 결혼을 할 줄 알았더래요. 여자가 의사 면허 시험만 보면 결혼하자고 약속했었지만 막상 여자가 의사가 되자 여자 쪽 집안에서 남편을 반대했었답니다. 그 사이 남편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고아가 되니 의사가 된 자기 딸을 주기 아까웠던 것이었죠. 그래서 두 사람은 결국 여자 쪽 부모님의 반대로 헤어져야 했고 얼마 뒤 여자가 먼저 결혼을 하며 두 사람의 사이는 완전히 끝이 나는 듯 했답니다. 그 여자는 돈 꽤나 있는 졸부집에 시집가서 병원 개원까지 약속받으며 결혼을 했고 그 후로 한참 방황하던 남편은 늦은 나이에 저를 만나서 결혼을 했었던 거죠. 그 여자가 제 남편과 결혼했더라면 아마 그 여자는 지금쯤 남의 밑에서 월급 의사나 하고 있었을 텐데 여유 있는 시댁 덕분에 원장 노릇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각자 가정까지 꾸렸으니 이제 서로 배우자에게 책임을 다하며 살면 될 것에 이것들이 서로 배우자를 두고 바람을 피웠던 것이었어요. 이것들이 나 몰래 바람을 피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저는 그동안 남편의 행동을 돌이켜보며 기가 막혔습니다.
그동안은 남편과 내 성격이 너무나 달라서 그런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 사실은 바람난 남편의 추태였을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자기는 바람 피는 사람이 제일 싫다며 제 앞에서 그리도 청렴결백한 척을 하더니 결국 지가 바람을 폈네요. 그런 주제에 남편이라는 놈은 내가 유난이라며 나를 타박하고 감히 우리 부모님 병원까지 그년을 데려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는 정말 피가 솟구치는 기분이었습니다. 맘 같아서는 그 두 년놈을 떼어 죽이고 싶은 심정이었죠. 그래서 저는 당연히 그 두 사람에게 복수를 계획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 자존감을 깎아먹고 저를 속여온 남편도 남편이었지만 감히 더러운 불륜녀 주제에 우리 부모님의 장례식까지 찾아와 제게 마음에도 없는 위로를 건넨 그 여자를 도저히 그냥 넘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도 어떻게든 이 고통을 돌려줘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저야 부모님도 돌아가셨고 남편과도 당연히 이혼할 테니 더 잃을 게 없는 사람이지만 뒤에서 몰래 바람 피고 다닌 그것들은 잃을 게 참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제가 모은 증거들을 보여주며 협박을 했습니다. 당신이 그동안 왜 그렇게 바쁜가 했더니 바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제서야 알았네. 언제는 바람 피는 사람이 제일 싫다 그러더니 바람을 피울 거면 그런 소리를 하질 말았어야 하는 거 아니야. 당신 이거 어떻게 알았어? 당신 설마 내 뒤에 사람 붙였어? 그럼 당신은 내가 언제까지 등신처럼 당하고 있을 거라 생각한 건데?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는데 내가 겨우 당신 뒤에 사람 붙인 거 가지고 놀라는 척하지 마. 나야말로 당신이 내 뒤에서 한 짓거리를 보며 구역질 날 정도니까. 정말 더럽고 추잡스러워서 도저히 봐줄 수가 없더라. 그래서 지금 이혼하자는 거야? 그러면 돼. 감히 그 입에서 이혼 이야기 꺼내지도 마. 당신은 아직도 당신이 내 위에 있는 것 같아. 네가 뭘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나 보지. 웃기지 마. 내가 니들 더러운 짓거리를 확인한 순간부터 칼자루는 나한테 쥐어졌으니까. 알아보니까 당신이나 그 여자나 몸살려야 할 입장인데 대체 뭘 믿고 그런 짓을 한 거야? 그 여자 잘난 피부과 그거 시댁에서 차려준 거라며. 그런 주제에 자기 아들 두고 바람핀 며느리라는 걸 알면 시댁에서 가만히 있을까? 아니지. 환자들은 원장이 그런 사람인 거 알고나 있대. 어디 내가 그 여자 병원 찾아가서 깽판 한번 쳐볼까? 당신 지금 나 협박하는 거야. 나더러 뭘 어쩌라고? 이혼해달라면 해줄 테니까 혜선인 건들지 마. 아주 대단한 사랑답셨다. 이 와중에 그 여자 상처받을 게 걱정이야. 둘이 죽고 못 사는 커플이라는 건 나도 알겠으니까 내 앞에서까지 유난 떨지 마. 근데 네가 인간이면 너랑 결혼한 내 앞에서 적어도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야 하는 거 아니니? 처음부터 사람 속여서 결혼해놓고 뒤통수를 치면서 어떻게 이렇게 당당해? 내가 이런 꼴을 당하고도 그냥 쉽게 이혼할 줄 알아. 나 니들 가만히 안 둘 거야. 내일 당장 그 여자 병원 찾아가서 무슨 짓을 할지 어디 기대해봐. 그러지 마. 혜선이 아무 잘못도 없어. 여보, 내가 미안해. 내가 다 잘못했어. 내가 당신같이 좋은 사람한테 그러면 안 되는데 내가 정말 큰 실수를 했어. 모든 책임은 내가 다 질 테니까 제발 혜선이한테만 그러지 마. 이렇게 불쌍한 애야. 우리 관계 알려지면 혜선이 정말 큰일 나. 시댁에서 맨몸으로 쫓겨나면 어디 갈 곳도 없다고. 그런 주제에 무슨 자신감으로 바람을 피웠어? 그래서 우리 부모님 집 팔아치웠니? 그 여자가 이혼하고 부잣 집에서 쫓겨나면 우리 부모님 집 판돈으로 병원 차려주려고. 어쩐지 자꾸 내 앞에서 정신과 이야기하더니 나 미친년으로 몰아서 우리 부모님 재산까지 꿀꺽하려고 그랬냐? 알았어.
다 내가 잘못했어. 다 내 탓이야. 하지만 혜선이는 아무것도 몰라. 걔는 그냥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죄밖에 없다고. 사랑이 죄는 아니잖아. 간통죄도 없으신 마당에 우리가 그렇게 큰 잘못을 저지른 거야? 뭐라고? 당신은 아직 뭘 잘못했는지 전혀 모르는구나. 그래. 그럼 어디 니들이 무슨 잘못을 저지른 건지 한번 두 눈으로 확인해봐. 니들처럼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는지 직접 확인해보면 되겠네. 그만해. 내가 뭘 어떻게 하면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혜선이 안 건드리겠어? 내 전 재산 주면 되겠어? 그럼 내 명의 건물 당신 앞으로 돌려줄 테니까 혜선이 그냥 둬. 정말 세기의 사랑이었나 봅니다. 제가 그 여자 병원에 찾아가서 깽판을 치겠다고 하니 겁이 났는지 제발 그 여자만큼은 건드리지 말라며 남편이 자기 전 재산을 제 앞으로 돌려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시부모님 돌아가시면서 받은 유일한 자신의 재산을 말이죠. 자기 사무실까지 있는 그 건물을 제 앞으로 해주겠다는 남편의 말에 저는 속으로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아마 남편은 지금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 잘 모르는 듯 했어요. 아직도 나를 순진하고 착한 바보 같은 아내라 생각하는지 제가 그 건물을 받고 조용히 끝내줄 거라 믿는 듯 했죠. 그래서 저는 그 틈을 노리지 않고 남편의 전 재산을 받아내기로 했습니다. 바람핀 남편에게 위자료 대신 남편의 명의의 건물을 받는 것으로 협의 이혼을 하기로 하고 이혼 소송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저는 남편이 저 대신 팔아치웠던 부모님의 부동산 매매 계약 무효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남편도 충분히 예상하던 일이었는지 저희는 별다른 문제 없이 협의 이혼을 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남편은 제게 전 재산을 넘기고 개업했던 사무실까지 비워야 했고 남편은 그렇게 상황이 끝나는 줄 알았겠지만 제 복수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 여자 병원에 찾아가지 않겠다고만 했을 뿐이지 그 여자를 용서하겠다고 한 적은 없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여자의 집으로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보냈습니다. 남편에게 위자료를 받은 것은 별개로 그 여자에게도 받을 이자가 있잖아요. 아무리 간통죄가 없어져 불륜 처벌이 약하다곤 하지만 민사소송은 충분히 할 수 있었거든요. 물론 그래봐야 위자료는 겨우 2, 3천만 원일 뿐이었지만 제 경우에 돈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청구 소송을 그 여자의 집 말고 그 여자 시댁과 친정과 병원에까지 전부 보냈거든요. 그러자 제가 직접 찾아가지 않아도 그 여자의 불륜 사실이 전부 까발켜질 수 있었죠. 뭐 진정해서야 자기 딸 감쌀 테니 뒷목 잡는 정도겠지만 그 여자 시댁은 어디 가만히 있을까요? 의사 며느리라고 큰돈 들여 병원까지 해줬는데 바람을 핀 걸 알면 그냥 있을 리는 없겠죠. 아니나 다를까 그 여자 시댁에서 팔깍 뒤집혀졌는지 얼마 뒤에 그 여자가 시댁에서 쫓겨나듯 이혼을 당하며 운영하던 병원까지 접게 됐다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벌었던 돈은 전부 위자료로 뱉어야 했고 빈털터리가 되어 새 병원을 개원할 수도 없었겠죠. 물론 의사 면허가 있으니 누구 밑에서라도 일은 할 수 있겠지만 그것도 그리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제가 그 여자를 끝까지 뒤쫓아서 그 여자가 가는 곳마다 화환을 보냈거든요. 불륜녀의 새 출발을 축하한다는 화환을 몇 번 보냈더니 쪽이 팔려서 일을 못하겠던지 한동안 새로 취직을 했다는 소식이 들리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제게 건물을 넘기고 다른 곳에서 개업을 한 남편 역시 불륜남 꼬리표가 붙어 일이 끊겼다는 소식을 들었죠. 남편이 신혼부부 인테리어를 주로 하다 보니 그런 소문이 치명적이었거든요. 아이 세상에 어떤 멀쩡한 커플이 불륜남에게 일을 맡기고 싶겠어요. 그렇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남편과 그 여자는 완전히 망하게 됐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는 그 대단한 사랑도 별 수 없었던 건지 불륜관계였던 두 사람도 결국 헤어지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 후로 남편이 제게 원망해가지고 몇 번 찾아왔지만 제가 남편을 스토킹 범죄로 신고하며 그마저도 쉽지 않게 됐죠. 이혼한 남편이 전처를 찾아온다니 요즘에 이런 것도 범죄거든요. 그렇다고 지손으로 제게 합의 명목으로 넘긴 건물을 다시 받아갈 수도 없고 결국 전 남편은 직계에 쥐가 걸려 넘어진 셈이 됐습니다. 아직도 제가 순진하고 무식한 와이프라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지금쯤이면 저를 쉽게 본 것을 톡톡히 후회하고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게 저는 결국 이혼녀가 됐지만 더 이상 후회는 없습니다. 부모님까지 돌아가시며 혼자가 됐어도 그런 남편과 같이 사느니 혼자가 낫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게다가 아주 속 시원하게 역대급 복수도 했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그 두 인간들에게 복수한 것을 제 자부심으로 여기며 혼자 잘 살아가 보려 합니다. 비록 이혼녀지만 전 남편에게 뜯어낸 돈도 있고 넉넉한 유산도 있으니 아마 이대로 혼자 늙어도 초라할 일은 없을 것 같네요. 그럼 혼자가 된 저의 새 출발을 응원해 주시길 바라며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